네, 그래서 저희 일단 3장부터 시작을 하면은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갑자기 이게 안 되네요. 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3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은 어떤 디스크리트한 또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에스티메이트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제너럴한 솔루션은 우리의 매핑 펑션 아웃풋을 어떤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논리니어 펑션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고 0부터 1로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 0.5의 스레스홀드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논리니어 펑션에 가장 많이 쓰이는 펑션 자체가 시그모이드 펑션인데,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울 아니죠. 저희는 SVM도 하고 하니까 한 4주, 5주 후에 이제 우리가 딥러닝 파트로 들어왔을 때 뉴럴넷에서도 똑같이 이 시그모이드 펑션들이 아마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좀 한번 잘 봐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은 어떤 프로버빌리티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매핑 펑션을 찾는다는 자체가 어떠한 저런 디시전 바운더를 찾는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된 파라미터가 저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을 내릴 거고,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 어떤 논리니한 디시전 바운더리로도 찾아낼 수가 있다. 즉, 우리의 어떤 리니어 프랙션의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 즉 그러니까 다항식의 차수를 늘리면, 지금 이렇게 2차항까지 늘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논리니어 펑션, 이 경우에는 어떤 원형에 가까운 디시전 바운더리까지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시 정리해보면 저런과 같은 매핑 펑션에서 저 W를 찾는 문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MSE로 가지고 하면은 어떤 컴플렉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로지스틱 펑션을 위한 새로운 펑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네, 제안을 했었고, 이걸 어떤 싱글 폼으로 쓰게 되면은 다음 같은 폼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했고, 제가 이거 한번 저희가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거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해보셨겠죠? 네, 아마 이걸 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뭐랄까요? 아주 간단한, 뭐라고 하죠? 이게 파셜 그레디언트, 여기선 파셜 그레디언트 아니죠? 그죠? 여기선 파셜 그레디언트 찾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파셜 그레디언트를 찾는 문제인데, 사실 체인 룰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저희.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데, 또 손으로 안 해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저희가 뭐 SVM 또는 뉴럴랩 파트, 딥러닝 파트로 가면 아마 이런 데리베이션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원벌솔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클래식게임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 시간에 이제 러닝 시어리로 넘어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우리가 앞에 2장, 3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의 최적의 모델을 찾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테스팅 데이터, 테스팅 프로시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머신이라는 걸 학습하는 이유가 단순히 트레이닝 셋에 존재하는 어떤 릴레이션십 언더스탠딩 하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테스팅 샘플에 대해서 옵티멀한 성능을 어떻게 낼까라는 고민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테스팅 페이지에 관한 집중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모델은 사실 두 가지의 문제점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우리 모델이 너무 제한적이거나 또는 너무나 또 리치하거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더피팅 프로블럼, 오버피팅 프로블럼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 저러한 5개의 샘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리니어 그래프로 이 5개의 샘플을 설명할 때
아무리 우리가 옵티멀 파라미터 W0, W1을 찾아봤자 여긴 에러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을 올려서 뭐 2차 다항식, 뭐 4차 다항식을 늘리면은 조금 더 논리니어한 매핑 펑션을 학습할 수 있으니까 에러를 줄일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 항상 에러가 0이 된다고, 트레이닝 셋 에러가 최소화된다고 항상 좋은 펑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더피팅 프로블럼이고 이제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될 거고, 우리는 어쨌든 이 중간에 가장 최적의 모델, 이 중간처럼 나오는 모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 그림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샘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트레이닝 샘플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트레이닝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 트레이닝 샘플이 나오게 만든 실제 어떤 언더라인 펑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언더라인 펑션 또는 그라운드 트루스 매핑 펑션이 존재를 했을 거고, 거기에서 어떤 노이즈 메저먼트를 가지는, 그러니까 노이즈를 가진 샘플들이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샘플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테스팅 샘플은 저러한 그라운드 트루스 매핑 펑션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답이 실제 이러한 샘플의 테스트 실제 결과는 여기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라는 모델은 실제 우리가 observed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에러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요. 실제 어떤 테스트 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저런 에러가 사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항을 씀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테스트 셋의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발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여기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새로 올려준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새로 올려준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이 버전으로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 버전을 봅시다. 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해요. 네. 사실 로지스 리그레션에서 XOR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리니어 버전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논리니어한 버전을 만들었을 때는 XOR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네. 자, 논리니어 어떤 관계들도 충분히 피처의 디멘전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의 컴플렉스를 올리면 해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뉴럴넷 파트에 들어가면 좀 더 깊이 다룰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의 컴플렉스를 올리면 더 복잡한 어떤 매핑 관계를 풀 수가 있다, 또는 더 복잡한 어떤 옵저베이션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처음 들어갈 건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코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 과목에는 이제 코스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고, 저희 이 한 학기 동안 개인별 또는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들 바쁘니까 제가 딱 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연구나 또 본인이 하시는 일 또는 해보고 싶었던 뭔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를 한번 이 콜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풀어보고, 실제 어떤 페이퍼까지, 그러니까 서미션은 안 하더라도 어떤 페이퍼 형태의 보고서까지 내는 걸 한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과 팀 프로젝트가 둘 다 가능하고요. 팀은 글쎄요, 한 2명까지 맥스면 되지 않을까요? 3명은 많은 것 같고, 네, 2명 정도까지 맥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패턴 인식, 머신러닝, 또 딥러닝을 사용한 어떠한 문제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건 단순히 그냥 저희가 있는 알고리즘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내가 어떤 문제를 정의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목표를 정의해보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 프로포절 때 정의를 해보고 실제 한 학기 동안 이거를 진행해보면서 임프로브 되는 걸 보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프로포절 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제출했으면 좋겠고 비디오 형태로 5분, 맥시멈 5분으로 우리가 이제 제안한 프로젝트의 프로포절 어떤 슬라이드와 그 해당하는 어떤 보이스 익스플레네이션을 넣어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와 PPT는 블랙보드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10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저희가 저희 본 수업 이번 학기 듣는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거를 서로 다 공유를 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들을 해볼지 그리고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때 실제 어떠한 결과 얻었는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포절 슬라이드에는 뭐 타이틀, 모티베이션,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뭐 릴레이티드 워크, 프로포즈드 메소드 사실 뭐 프로포절이니까 프로포즈 어스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죠? 정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퍼블리시된 워크면 안 되고요. 당연히 카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미턴 프레젠테이션이 지나면 제가 어떤 각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한 학기 동안 진행돼서 우리가 파이널 프로젝트로 이 본인이 연구했던 프로젝트를 발표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실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를 한번 내가 세팅한 문제에서 간단하게 풀어보는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프로포절에서 제안한 것보다 파이널에서 얼마나 더 임프로브 되고 얼마나 더 콘크리트한 웍이 됐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프로블럼이 사실 어떤 디자이러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떤 클래스키션 문제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핑 펑션을 썼을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 즉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은 각각 피처 벡터 x, x1, x2로 이루어진 2디멘전 피처 벡터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어떤 저 동그라미 클래스와 X 클래스 두 개로 이루어진 클래스키션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러한 매핑 펑션, 즉 여기서는 1차 함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거는 large 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large m이 1인 경우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다 1차 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매핑 펑션을 잘 찾아보면 뭐 적당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에러들이 아직 있겠죠? 디시전 바운더리에 제대로 걸려지지 않은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게 언더피팅 되었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요 폴리노미알의 차수를 늘려서 여기서 이제 요 항들이 2차 항이죠. large m은 2라고 해봅시다. 2차인 경우를 가지고 매핑 펑션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조금 더 이 샘플들이 디시전 바운더리로 잘 나눠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조금 더 다항식의 차수를 늘리면 이 경우는 뭐 5차가 넘어가죠? 예를 들어 m이 10이라고 해봅시다. 10차까지 갔다고 쳤을 때 이러한 폴리노미얼 펑션을 가지고 학습된 파라미터 W0, W1, W2 쭉쭉쭉 있겠죠? 이러한 파라미터는 훨씬 더 이 데이터를 잘 나누도록 학습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완벽하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테스트셋은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 버리는 즉 오버피팅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언더피팅 또는 오버피팅이 없는 조금 더 최적의 모델이 뭘까?
대한 고민이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케이, 언더피팅이 되면 안 좋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사실 이건 이해하기 쉽죠? 언더피팅이 되면 설명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차수를 늘려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했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 저번 시간에 봤던 요 페이지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쳤고, 그럼 이제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버피팅이 발생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늘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모델이 있을 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들은 어떤 에러를 가지고 있는 옵저베이션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매우 늘리면 거기에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에러들이 훨씬 더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러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질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것들이 샘플들이 늘어나면은 조금 더 그라운드 트루스 언더라인 펑션을 펑션을 학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건 뒤에서 볼게요.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차수가 늘어나면 오버피팅 될 확률이 높으니까 차수를 줄여보는 거죠. 즉 어떤 넘버 오브 피처, 그러니까 피처의 개수를 줄이거나, 여기서 말하는 피처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가 아니라 피처의 개수, 즉 x1, x2, x3, 4, x4, 5처럼 쭉쭉쭉 가는 피처의 개수를 줄이거나, 또는 어떤 피처의 디그리 오브 피처를 줄인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large M 같은 경우 어떤 다항식 차수를 줄인다던가 해서 조금 더 심플한 모델을 만들수록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모델 셀렉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레귤러라이제이션입니다. 사실 요게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쓰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옵티멀한 성능을 내기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레귤라이제이션이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가 어떤 딥러닝을 돌릴 때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돌리면은 거기 안에서 제공하는 어떤 옵티마이저,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들의 어떤 임프로드 된 버전이라고 했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임프로드 된 버전에 이 레귤라이제이션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저런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처의 모든 피처는,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피처의 매그니튜드 또는 밸류를 줄이자라는 게 레귤라이제이션의 어떤 철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피처가 엄청 많을 때도 잘 동작하길 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피처들이 각각 와이드 프랙션 하는데 각각 조금씩 컨트리뷰션을 하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이 프레딕션의 성능을, 다시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피처들이 있을 때 각각의 피처가 모두 조금이라도 컨트리뷰션을 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싶은 거죠. 어떠한 몇 개의 피처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밸류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피처들이 적당한 웨이트를 가지고, 자, 적당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뒤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적당한 웨이트를 가지고 y라는 걸 프랙션하기 위해서 모두 다 컨트리뷰션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또 오버피팅 문제가 줄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데이터를 늘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초록색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언더라인 펑션이라고 해봅시다. 언더라인 펑션 해봅시다. 그라운드 트루스 펑션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저걸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 observed data, 저기 지금 트레이닝 샘플이라고 하죠. 트레이닝 샘플이
이 파란색과 같은 트레인 샘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트레인 샘플들은 실제 GT에 비해서 어떤 에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저 트레이닝 샘플을 가지고 large M이 3인 경우, 즉 3차 다항식으로 이 매핑 펑션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W3 3승이니까 X 스퀘어 3승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러한 매핑 펑션을 가지고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가지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면 다음과 같이 저런 빨간색 그래프와 같은 걸 찾았다고 해봅시다. 자, 이 빨간색 그래프는 estimated 매핑 펑션이라고 합시다. 자, 이 estimated 매핑 펑션은 트레이닝 샘플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잘 찾아진 걸 볼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초록색의 GT,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저 초록색의 GT 펑션에 비하면 에러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갭이라고 합시다. 갭이 아직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해볼 수 있다는 게, 그럼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파라미터를 늘리면 조금 어떤 모델 컴플렉스를 늘리면 저 트레이닝 셋에 좀 더 잘 맞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함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large M이 9인 경우는 9차 나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x는 w0, w1 x1, w2 x2 플러스에서 w10에 x10승 이렇게 가겠죠? 이런 매핑 펑션인 경우는 뭐 m이 지금 샘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있죠? 샘플이 10개인 경우 m이 9인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옵티멀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매핑 펑션을 정의를 내릴 거고,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오버피팅 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을 올렸지만 오히려 GT에서 더 멀어진 거죠. 에러가 커져서 말대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large M은 9라고 그냥 놓고 데이터를 늘려보는 거죠. 뭐 데이터를 10개, 15개로 늘려보고 한번 이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잘 찾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저 모든 샘플들은 에러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러면 그 샘플들의 개수를 계속 늘리면 조금 더 저 언더라잉 펑션 주변에서 나오겠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성능을 올린 거죠. 성능을 올렸다라는 게 매핑 펑션, 그라운드 트루스 매핑 펑션이 좀 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15개 샘플이 아니라 100개의 샘플을 쓰고 9차 다항식으로 GT를 찾아서 옵티멀을 그려보면 다음 빨간색처럼 그려진다고 합니다. 사실 해보진 않았어요. 자, 훨씬 더 그려진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같은 9차 다항식이지만 n의 개수를 늘리기만 해도 저런 식으로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매핑 펑션을 잘 찾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어떤 차수가 낮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매핑 펑션을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떠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접근법은 첫 번째, 모델의 트레이닝 세이스를 늘리는 거죠. 다음과 같이.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easiest way라고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단순 노가다를 하면 되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면 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데이터를 무한히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레귤라이저는 철학은 매우 간단해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오캄스 룰이라는 게 있어요. 오캄의 면도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 오캄이라는 수학자였던 것 같은데 1700년대 어떤 수학자였는데 이제 이런 오캄스 이 사람이 이 오캄이라는 박사님이 저 오캄스 룰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정의를 내려요. 무슨 얘기냐면 심플 모델 사베를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 있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뭐랄까요? 두 개의 해결책이 있을 때 또는 두 개의 설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보고 두 개의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간단한 게 더 낫다. 간단한 게 더 진실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라는 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룰이 사실 레귤라이제이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 현대 과학을 이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옵저베이션을 보고 동일한 해답을 내놓는 모델이 두 개가 있으면 사실 심플한 모델이 맞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저런 5개의 샘플이 있었고 이렇게 2차항과 4차항을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 2차항은 약간의 에러는 있었지만 이렇게 맞췄고 4차항은 에러가 줄었지만 이렇게 맞췄어요. 두 매핑 펑션 다 저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 왼쪽이 더 낫다는 거죠. 왼쪽이 더 낫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귤라이제이션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럼 이러한 4차 다항식을 어떻게 2차 다항식처럼 만들까? 자, 4차 다항식이 너무 복잡해서 얘네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오버핏 나기 쉬운데 그럼 어떻게 좀 더 심플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MSE 또는 뭐 MSE 또는 MAE처럼 어떤 로스 펑션이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예전에 정의했었던 이렇게 두 가지 텀을 넣어봅시다. 1000 곱하기 W3랑 1000 곱하기 W4라는 텀을 두 개를 넣고 이 텀의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얘를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우리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통해서 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전체의 모델을 이 전체의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텀을 찾다 보면 이 값들이 너무 크니까 우린 이 값들을 줄여야 될 거고 이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W3가 W4가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둘 다. 즉 이 텀을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4차 다항식에서 이 텀들을 계속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떤 좀 더 심플했던 모델로 갈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에서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어떠한 각각의 파라미터를 스몰 밸류를 가지도록 만들자라는 게 목표고요. W0, W1에서 WM까지의 모든 파라미터들을 더 작은 값을 만들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핑 펑션이 조금 더 간단하게 정의가 되기를 바람인 거죠. 아까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모델을 씀에도 불구하고 오버피팅을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는 오버피팅의 어떤 센서티비티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계속 똑같은 예시를 보고 있는데 5개의 샘플이 있었고 우리는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할 거고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할 거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각각은 모두 어떠한 파라미터 셋, 즉 뭐 W0부터 W1으로 이루어진 파라미터 세트로 정의가 될 거예요. 각각의 매핑 펑션은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있었을 건데
이 파라미터를 어떤 이러한 펑션, 즉 각각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W1부터 W large M까지의 파라미터의 어떤 매그니튜드를 매그니튜드의 서메이션을 작도로 이 텀을 주면 얘네들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값이 매우 작아지는 쪽으로 갈 거고,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의 로스 펑션은 미니마이즈 계속 같이 해야겠죠? 이 두 개의 텀이 물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매핑 펑션의 정답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레귤라이제이션을 씀으로써 우리가 실제 더 가까운 매핑 펑션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로스와 우리가 원하는 어떤 W에 대한 디자이러블한 어떤 뭐랄까요, 모습이 이 두 가지 텀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는 어떤 람다라고 하는 텀으로 웨이팅이 될 거예요. 즉 이 람다는 어떤 페널티 파라미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이러한 페널티 파라미터는 레귤라이제이션 효과의 정도와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 정도를 둘 다 조절해주는 텀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한 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조금 더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질문 있으시네요? 네. 로스 펑션에 추가로 우측 항목을 추가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WL의 비중을 줄인다. 그러니까 WL의 값의 크기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실제 얘들 학습이 됐다라는 건 뭐 W0가 뭐 0.1, 뭐 얘가 뭐 2.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파라미터 값들이, 옵티멀 파라미터 값들이 얘네들의 매그니튜드 자체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고르게 분포되길 바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심플한 모델을 원하기 때문인 거죠. 고창 영향을 자, 여기서는 제가 고창을 예로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창이 더 줄이는 게 나을지 저창을 줄이는 게 나을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정의를 해서 줄 거고, 이 함수를 가지고 이 두 개의 텀을 한 번에 미니마이즈 하다 보면은 어쨌든 WI가 계속 줄어들도록 이 텀은 학습이 되겠지만, 이 텀은 학습 시그널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답을 맞추려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맞추다 보면은 WI가 적당히 찾아질 거고, 그때의 그러니까 작은 그러니까 WI의 값이 작은 항들이 사실 실제 어떤 프레익션의 영향을 덜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사실 고창에 나올 수도 있고 저창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심플한 모델을 만든다는 관점에서는 고창에 나올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게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저번 시간 계속 얘기했던 거는 어떤 LW, 즉 로스 펑션을 정의를 내렸고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다음과 정의를 내렸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오메가 W라는 새로운 텀을 넣어서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떤 컴플렉스 모델을 패널라이즈하고, 즉 컴플렉스 모델을 안 나오도록 하면서 조금 더 간단한 모델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고, 그때 이제 이 세컨 텀, 이 텀이 레귤러라이저라고 표현이 되고 어떤 모델 컴플렉시티를 결정을 내리는 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텀의 어떤 효과는 어떤 라지 모델 웨이트, 그러니까 어떤 모델의 웨이트가 너무 그러니까 어떤 큰 웨이트를 가지는 파라미터를 패널라이즈하고 또는 뭐랄까요, 지양하고, 왜냐면 우리는 그걸 이제 어떤 뭐랄까 unlikely하다, 즉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심플한 버전으로 가도록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텀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레귤라이제이션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귤라이제이션은 사실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L2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자, L2 레귤라이제이션은 뭐냐면은 오메가라는 게 어떤 W의 스퀘어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이런 스퀘어 제곱을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본 모델에 존재하는 모든 파라미터의 제곱섬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람다를 페널티 파라미터라고 하고 항상 0보다 크게 설정이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wi의 매그니튜드를 계속 줄이도록 이 로스 펑션은 정의가 되어 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면 그냥 그때 파라미터는 0이 될 거예요. 모두 다 0이 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어떤 원하고자 하는 태스크 디펜던트한 로스랑 같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어떤 우리가 로스 펑션이 MSE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앞에 리그레션 문제에서 봤던 MSE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문제가 리지드 리그레션이라고 리지드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에서 이 MSE가 이 LW가 MSE로 정의가 되고 이 오메가가 L2로 정의가 되면 이 문제를 리지드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가기 전에 네, 사실 또 하나의 예제로는 L1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라쏘라고 불리는 레귤라이저인데 뭐 단어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라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W의 어떤 절대값을 로스로 주는 거고,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서메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건 지금 벡터고 어떤 각각의 엘러먼트들, 그러니까 각각의 파라미터의 엘러먼트들의 어떤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아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2와 에런 레귤라이제이션과 L2 레귤라이제이션은 어떤 뭐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뭐 에런 레귤라이제이션은 좀 더 스팔스한 결과를 내도록 학습이 된다라는 뭐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떤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더 좋다라는 거는 사실 밝혀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논문에서 자기들의 태스크에서는 에런을 썼을 때가 더 낫고 어떤 태스크는 L2를 썼을 때 낫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어떤 게 더 낫다라고는 사실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나의 문제를 풀 때 에런 또는 L2를 사실 다 실험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요. 자, 이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제 우리는 오케이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도 이제 알았고, 그거를 이제 리짓 리그레션 문제라고 설명을 했죠. 자, 우리 이제 리짓 리그레션을 정의를 내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했어요. 열심히 학습을 해서 열심히 파라미터 W를 찾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델을 학습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새로운 인풋, 즉 테스팅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인풋, 그러니까 X만 있는 경우죠. X만 있는 경우를 돌려봤을 때 이게 이제 너무 큰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어떤 프로젝션 과정에서 너무 큰 에러가. 자, 우리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에러가 적당히 줄어서 잘 학습됐다고 가정을 했는데, 트레이닝 에러가 거의 빵이 됐는데 실제 프레딕션 에러를 해보니까, 테스팅 에러를 재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나온 거죠. 이제 이러한 문제가 우리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합니다. 또는 이러한 이러한 테스팅 에러의 강인한 모델을 우리는 제너럴라이제이션 파워라고 해요. 즉 어떤 모델이 테스팅에서도 성능이 스테이블하게 잘 나온다 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한 모델은 제너럴라이즈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런 말한 제너럴라이즈 에러는 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겠죠? 계속 얘기했던 언더피팅 때문에 발생하는 거든지
어떻게 쓰죠? 언더피팅 때문에 발생하든지 또는 오버피팅 때문에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오버피팅 때문에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언더피팅 또는 오버피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제는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말했던 것처럼 제일 쉬운 건 단순히 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려서 우리의 옵저브드 데이터를 훨씬 더 많게 해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앞에 봤던 것처럼 트레이닝 에러를 줄일 수가 있고 테스팅 에러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떠한 피처를 작게 해본다든지 오버피팅 문제를 줄이려고 또는 어떤 추가적인 피처를 써서 컴플렉시티를 늘려본다든지 또는 폴리노미얼 텀을 디그리를 늘려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본다든지 언더피팅, 오버피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어떠한 레귤라이제이션의 파라미터 람다도 조절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도 늘려보고 줄여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우리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 거죠. 자, 이 얘기를 오늘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하는 얘기는 이 페이지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머신러닝 다이고노스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어떤 모델을 만들었고 우리 모델을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테스팅 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테스트에서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언더피팅 문제도 있고 오버피팅 문제도 생겼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은 어떤 짓들을 하면 되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죠. 우리 모델은 뭐 내가 피처의 개수를 몇 개라느냐, 파라미터 뭐 어떤 폴리노미얼의 어떤 차수를 몇으로 하느냐, 또는 이 람다를 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어떤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의 특성들이 달라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다 해보면 되겠죠.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데이터셋이 있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골이 있을 때 저 하이퍼 파라미터, 즉 제가 여기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 바꿔가면서 제일 테스팅에서 잘 나오는 모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멋있는 말로 이제 다이어노스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는 뭐 어떤 소위 말하면은 정말 단순 노가다를 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많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제 요즘에 뭐 딥러닝이 뭐 세상을 바꿨다고 했죠.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전기다 뭐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고 정말 사실 이제 딥러닝 안 쓴 기술이나 페이퍼들을 찾기는 정말 힘들어졌고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이게 정말 멋있어 보이고 막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건 거죠. 자, 우리가 너무 막 MSE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 배웠어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정말로 쉬워요. 딥러닝으로 넘어가도 정말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 우리의 트레인 데이터셋은 오케이. 트레인 데이터셋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뭐 그건 어떻게든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저희는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이제 뭐 라이블링 업체에 맡기면 뭐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데이터셋에서 최적의 우리의 모델이 뭘까? 최적의 파라미터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뭘까?는 요거를 해야 되는 건 저거죠.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노가다성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계속 해보면서 파라미터들을 계속 바꿔보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 바꿔보면서 가장 잘 되는 모델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게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사실. 제가 막 앞에서 지금 이제 4장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16장이 우리가 16강이니까 8강이 또 10강이 남아있네요. 10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뻥 터진 대표적인 페이퍼가 2012년도에 이제 뭐 알렉스넷이라는 페이퍼라는 게 있었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정말 세상을 바꿨죠. 2012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페이퍼를 쓴 박사과정 학생이 뭐 저도 주워 들은 얘기지만 그 박사과정 학생이 정말 5년 동안 와서 한 게 뭐냐면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 그 매핑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매핑 펑션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만 5년 동안 바꿨대요. 아침에 와서 바꿔놓고 돌려놓고 다시 뭐 집에 갔다가 이걸 5년 동안 해서 가장 잘 되는 파라미터로 이제 네트워크를 찾은 거고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꾼 거죠. 그거보다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 세상을 바꾼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왜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딥러닝을 왜 배워야 될까요? 사실 딥러닝, 머신러닝은 우리가 이러한 머신러닝 다이그노스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계속 저번 시간 되겠죠. 확률적으로 에러가 있는 트레인 샘플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트레인 샘플들은 제한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선 저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사실 저런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배워야 되느냐가 그 알렉스네 페이퍼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알렉스네 그 페이퍼를 기점으로 사람들은 딥러닝이 된다는 걸 알았고 그걸 가지고 많은 페이퍼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누구도 그렇게까지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왜냐? 그 알렉스라는 사람이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열심히 찾아놨거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찾은 게 아니라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떠한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면 잘 된다는 걸 밝혀놓은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이 강의를 듣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수업을 다 들은 이후에도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어떤 모델 요즘에도 뭐 개발을 하면 지금도 저 서버에서 지금 제 서버에서 돌고 있는데 결과 보고 안 되면 또 바꿔서 또 돌려요. 이걸 사실 저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튜닝 작업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가 저희가 배워야 되는 이유인 거죠. 네. 이 얘기를 오늘 이 시간이 좀 길었지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제일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할 고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단한 문제에서는 이 정도의 바꿀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사실 많진 않아요. 이것도 엄청 많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딥러닝 파트로 넘어가면 거기서 바꿀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정말 무한한 가지수가 나올 거예요. 뭐 네트워크의 뎁스부터 해서 네트워크의 컨볼루션의 커널 사이즈부터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이퍼 파라미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야겠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단순히 그냥 모든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다 해보지 않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를 봅시다. 그래서 우린 트레이스 샘플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이 트레이스 샘플을 트레이닝과 테스팅으로 나눠보는 거죠. 자, 테스팅 샘플은 우리가 정답이 없다고 했죠? 테스팅 샘플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거를 테스팅 샘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트레이닝 샘플과 테스팅 샘플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셋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가지고 파라미터 W를 학습을 하고 트레이닝 셋에서 테스팅 셋에서 테스트 에러를 똑같이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테스팅 셋 에러가 잘 나온 하이퍼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옵티멀한 솔루션에 가까이 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뭐랄까요? 너무나 뭐랄까요?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방법인 거죠.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어떠한 트레이닝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W를 찾고 이 W를 가지고 테스팅 셋에서 로스를 같이 똑같이 계산을 해봤을 때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클래스를 예측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재서 얘가 잘 나오는 게 좋은 모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 테스트 셋은 없지만 테스트 셋을 만들어서 테스트 셋에서 잘 나온 그때의 모델 W가 우리가 조금 더 옵티멀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멋있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모델 셀렉션 이런 단어로 표현이 돼요. 자, 리진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어떤 MSE 로스 펑션과 우리가 L2 레귤라이제이션, 레귤러라이저 두 개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두 가지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첫 번째가 어떤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정의를 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폴리노미얼의 디그리를 높인다. 앞에 케이스에서는 large m이었죠. 그렇죠? 또는 페널티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를 바꿔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바꿈에 따라서 이 모델은 언더피팅이 되기도 하고 오버피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옵티멀한 함수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옵티멀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옵티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M, 람다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게 모델 셀렉션이라는 모델 셀렉션 프로블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뭐 오토 ML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 강의에서 다루진 않을 거긴 한데 그쵸?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튜닝의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방법도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은 우리는 옵티멀한 파라미터 W 라지 M을 찾을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라지 M을 썼을 때 우리의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저베이션을 가장 잘 설명을 잘할까? 라는 질문을 풀고 싶은 거였고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죠. M이 1인 경우 이 모델이겠죠? 1인 경우에 학습을 열심히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 W를 찾고 W 스타를 찾고 이 W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테스트셋에서 에러를 재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도로 갑시다. 두 번째 시도는 large m을 2라고 놓고 이러한 모델이 되겠죠. 이러한 모델에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도록 이 테스트셋에서의 로스를 계산을 할 거예요. 세 번째, large m이 3인 경우도 열심히 학습을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서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테스팅 셋에서 에러를 재볼 거예요. large m이 10일 때까지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large m의 값을 바꿔가면서 테스트셋의 에러를 다 잴 수가 있고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테스트셋의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예를 들어서 이 m이 3일 때 가장 작았다고 치면 우리는 이때 large m이 3인 경우를 요 모델 large m이 3인 경우에 학습했던 요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블럼에서 최적의 모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제일 좋은 모델이었다. 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가장 작은 모델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뭐랄까요? 너무나 주먹보고시 방법이지만 이게 이제 모델 셀렉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정답을 알고 정답에 잘 나오도록 학습을 한 거니까요.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잠시만요. 질문. 아까 좀 질문이셨구나.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테스팅 셋에서의 에러가, 테스팅 셋의 어떤 로스가 어떤 옵티미스틱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제너럴라이즈에서 에러의 에스티메이터라는 거 알겠어요. 그렇죠? 테스팅 셋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문제, 더 이상 논의는 필요 없는 거죠. 그 테스트셋에 잘 나오는 모델을 만들면 끝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제 중요한 거를 잊고 지나왔는데 우리는 실제 문제에서 테스트셋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스트셋은 언신인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페이지에서 테스트셋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푸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바로 밸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트레이닝 셋 사실 없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 트레이닝 셋은 없던 거였죠.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을 우리는 두 가지의 서브셋으로 쪼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트레이닝 샘플의 뭐 70%는 실제 트레이닝에 쓰고 뭐 30%는 밸러데이션에 쓴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고 이제 이 셋들을 밸러데이션 셋이라고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이제 이 밸러데이션 셋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트레이닝 셋으로는 당연히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데 쓸 거예요. 저희가 지금 했던 것처럼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데 쓸 건데 이 셋은 밸러데이션 셋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파라미터를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테스팅 셋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밸러데이션 셋이라는 걸 만들어서 테스팅 셋을 모방하는 거라고 가정을 할 거고 요 밸러데이션 셋의 정답은 트레이닝 할 때 쓰지 않지만 요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된 모델이 정확히 학습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해서 우리가 학습된 모델이 이 밸러데이션에서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을 찾을 거고 그 모델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좀 더 옵티멀한 모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트레이닝 셋, 밸러데이션 셋, 테스트 셋에서 각각에서 어떤 점과 로스를 정의를 내려야 될 거고 이건 뭐 샘플만 달라졌다 뿐이지 동일한 샘플들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크로스라는 단어는 좀 뒤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우리는 라지 M1 찾는 문제는 계속 동일한데 M1인 경우, M2인 경우, M3인 경우, M10인 경우를 가지고 아까처럼 옵티멀한 파라미터들을 계속 찾을 건데 이런 식으로 찾을 건데 이제 테스팅 셋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크로스 밸러데이션이라는 셋에서 잴 거예요. 로스를. 왜냐? 우리는 크로스 밸러데이션 같은 경우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테스트 셋이랑 다르게 크로스 밸러데이션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0개의 값 중에 가장 최적이 되는 값, 가장 에러가 낮은 값을 고를 수가 있을 거고 뭐 이 예시에서는 m이 4인 경우였네요. m이 4인 경우가 가장 밸러데이션 에러가 작았다고 치면 이때의 모델 그 m이 그 차수가 3인 폴리노미얼이 가장 옵티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테스팅 샘플도 쓰진 않았지만 트레이닝 샘플만을 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모델 셀렉션이라는 기법이 될 거예요. 질문 있네요. 기존 데이터 몇 개 있으면
밑에서 물어보신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테스트셋은 절대 없어요. 우린 테스트셋이라는 걸 이제 잊어버리고, 왜냐면 테스트셋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테스트셋이라는 거는 새로운 인풋들이 들어올 때도 우리는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밸러데이션 셋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 밸러데이션 셋이 테스트셋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때 이걸 보여주지 않고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트레이닝 결과로 그 보여지지 않는 밸러데이션 셋을 맞추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학습된 파라미터가 밸러데이션 셋을 가장 잘 맞추는 파라미터가 가장 좋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모래 셀렉션에서 하는 프로시저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이 밸러데이션 셋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 모델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가 결정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로스 밸러데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테스팅 셋은 다 잊어버리고, 자, 이게 테스팅 셋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어떠한 K개의 청크로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K개의 어떤 सब셋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सब셋으로 나누고, 이 첫 번째 시도에서는 요 하나의 सब셋을 밸러데이션을 놓고 나머지 셋은 트레이닝 셋으로 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했던 작업을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의 최적의 라지 M이 뭐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뭐 3이라고 봅시다. 그럼 그 다음번 시도에서는 요 K를 요거를 밸러데이션으로 놓고 요것들을 트레이닝으로 놓고 또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랬던 경우에 M이 뭐 4라고 해봅시다. 뭐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얘를 밸러데이션 셋으로 놓고 얘를 트레이닝 셋으로 놓고 또 작업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때가 M이 3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는 총 K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 각각의 경우에서 가장 작은 밸러데이션 에러를 낸 스플릿,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을 때 밸러데이션 에러가 가장 작았다 라고 하면은 그때 하이퍼 파라미터 라지 M 이걸, 그러니까 라지 M이 4인 경우, 4차 다항식인 경우가 가장 옵티멀한 하이퍼 파라미터였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거고, 또는 가장 옵티멀한 모델이었다 라고 가정 내릴 수 있을 거고, 죄송합니다. 있을 거고, 이런 과정을 크로스 밸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아, 네네, 아까 질문이구나.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오늘 할 얘기들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바이어스 베리언스 프로블럼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프로젝션 에러는 두 개의 컴포넌트로 쪼개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에러로 쪼개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바이어스 에러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바이어스 에러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델로 예측한 프레딕션의 평균과 실제 정답의 평균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의 모델로 프레딕션한 결과의 평균과 실제 평균과의 차이가 바이어스예요. 조금 어려워지죠? 뒤에서 다시 볼게요. 밸리데이션 에러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델의 어떤 뭐랄까요, 베리어빌리티, 모델의 변화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모델의 프레딕션의 뭐랄까요, 우리 모델 프레딕션의 변화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조금 뒤에서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러한 두 개의 문제가 사실 머신러닝에서 바이어스 또는 베리언스 문제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에 관한 얘기인 거고 이러한 두 가지의 텀을 잘 분석을 하는 게 우리가 좋은 모델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저 빨간색 관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정답에서 멀어지면은 안 좋은 예측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면 실제 언더라잉 펑션, GT 언더라잉 펑션은 다음과 같았을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저베이션들은 트레이닝 샘플들은 다음과 같이 에러를 가지고 있는 값들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에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이게 다 트레이닝 샘플들인 거죠. 그쵸? 똑같은 그림인데 이런 언더라인 펑션이 있고 테스팅 샘플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트레이닝 샘플이고 테스팅 샘플은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이런 동그라미 샘플들이 실제 테스팅 샘플의 정답이에요. 자, 테스팅 샘플들의 정답의 평균을 내면 뭐 한 이 정도 값이 되겠죠? 얘네들의 평균을 더 내면 그쵸? 요 점이 요 빨간색 원형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인 거죠. 우리가 테스팅 셋에서의 평균 프레딕션이 이 빨간색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정답인 거죠. 자, 이러한 세팅에서 요 각각의 파란색 점들은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트레이닝 샘플을 가지고 학습된 모델로 프레딕션한 결과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트레이닝 샘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무한한 트레이닝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무한한 수많은 트레이닝 샘플 중에서 어떠한 सब셋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सब셋 뭐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이 सब셋들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모델을 예를 들어서 뭐 1차 다항식인 경우를 3번을 다 학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트레이닝 샘플에서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트레이닝 샘플 그러니까 각각의 트레이닝 샘플에서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찾아낸 최적의 파라미터로 이 테스팅 셋에다가 다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좋은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답 주변에 밀도가 높게 찍힐 거예요. 밀도가 높게 프레디션을 잘할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안 좋은 모델, 안 좋았던 모델은 정답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오류가 있는 정답 쪽에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이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정답들을 막 예측을 해봤는데 이제는 정답 주변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막 퍼져서 나와. 밀도가 있지 않으면 퍼져서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하이 베리언스를 가지는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와 다시 매핑을 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프레딕션 모델의 에버리지와 원래 진짜 프레딕션과의 차이가 바이어스 들어있고 그 프레딕션 모델의 뭔가 분포도가 베리언스 에러라고 했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 두 개가 전부 작은 경우 이런 모델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하이 바이어스 케이스는 언더피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고 이 베리언스 케이스는 오버피팅 때문에 발생하는 케이스인 거죠. 자, 조금 복잡하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언더피팅이 발생하는 모델은 하이 바이어스일 확률이 높은 거고 저와 같이 정답이 비슷한 데 찍히긴 하지만 계속 다른 데를 예측하고 있는 거고 어떤 오버피팅이 난 모델은 이 베리언스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테스팅 샘플로 똑같은 모델을 학습해도 결과가 계속 바뀌는 거죠. 뭐 우리가 그때 그래프를 기억을 하시면 언더피팅난 그래프 기억하시죠? 그런 경우를 하이 바이어스 케이스가 하는 거고 우리는
베리언스와 바이어스를 둘 다 낮추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데 바이어스 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트레이닝 에러는 다음과 같이 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뭐 다음과 같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에러 그래프를 모델의 컴플렉스를 바꿔가면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지 M, 그러니까 모델의 차수를 바꿔가면서 그려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제일 첫 장을 생각해보면 M이 1인 경우, 리니어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 뭐 M이 엄청 큰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10인 경우 뭐가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렇죠?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늘릴수록 우리의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늘릴수록 트레이닝 에러는 다음과 같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막 OOPT 얘기에서 나눴던 것처럼 요 밸리데이션 에러는 차수를 늘리다 보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느 점부터는 발산을 시작할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도 높고 밸리데이션 에러가 높은 이유는 언더피팅 문제에서 생겼던 거고 우리는 이때를 하이 바이어스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로 이러한 문제, 즉 트레이닝 에러는 매우 낮았지만 오히려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올라간 경우를 오버피팅 됐다고 표현을 할 거고 이런 경우는 하이 베리언스를 가진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계속 얘기했지만 둘 다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테스트 에러. 자, 이거를 밸리데이션 에러 또는 테스트 에러로 해봅시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를 원하는 거죠. 밸리데이션 에러가 가장 낮아지는 점을 원하는 거고 이때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 M 스타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최적의 파라미터일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 트레이드 오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어떤 모델 컴플렉시티를 조절을 해가면서 모델 컴플렉시티를 늘려가다 보면은 저 바이어스가 나는 이런 현상 바이어스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밸리데이션이 베리언스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었고 하는 거고 반대로 자 우리가 베리에이션이 발생하는 문제를 저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줄이다 보니까 베리언스는 줄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바이어스 문제가 증가하는 거죠. 즉 이 두 개의 문제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뭔가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결론은 뭐냐? 어떠한 모델은 모두 다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떻게 해도 저 두 개는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반비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목적은 그 와중에 그 두 개를 적당히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좀 더 제너럴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모델은 에러를 그려봤을 때, 에러를 생각해봤을 때 모델 컴플렉시티가 있겠죠? 모델 컴플렉시티를 바꿔가면서 그려봤을 때 모델 컴플렉시티를 늘리면 바이어스는 줄일 수가 있을 거지만 계속 말했듯이 베리언스가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베리언스를 줄이려고 모델 컴플렉시티를 낮추다 보면 베리언스는 줄겠지만 바이어스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탈 에러는 이 두 개의 썸인 어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바이오스와 베리언스의 저 트레이드 오프를 잘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포인트. 이 경우에는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되겠죠. 가장 최적의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정해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빨리 갈게요. 계속 했던 얘기예요. 모델이 4차항이 있고 우리는 어떤 이러한 레귤러의 텀이 들어간 새로운 로스를 정의를 내렸고 이번에는 차수가 아니라 요 람다 값, 요 페널티 값을 늘려보면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이 페널티를 너무 크게 줘봅시다. 얘를 엄청 크게 주면 요 텀이 0으로 가야 되니까 wi가 모두 0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릴 수밖에 없겠죠? 언더피팅이 돼버리겠죠. 자, 요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랑 본인이 이제 고민해 보시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반대로 어떠한 람다를 너무 작은 값을 두면 예를 들어 0에 가까이 둔다. 그럼 사실 이게 레귤러 텀이 없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이 나버리는 거고 가방이 높은 거고 이런 경우는 어떤 하이 베리언스 케이스다 또는 오버피팅이 발생한 케이스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적당한 람다를 정해서 그때 적당한 람다와 함께 학습된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올 즉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한 래핑 펑션이 나올 확률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미디엇 람다라고 표현했는데 적당한 람다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얘기는 그럼 이제 이런 바이어스 베리언스가 레귤라이제이션과 연관이 됐지만 사실 트레이닝 셋의 사이즈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트레이닝 사이즈에 따라서 에러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원디멘전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1차 리니어 모델은 앞에서 봤듯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저 파라미터의 개수, 샘플의 개수를 늘려봤자 아무리 죄송합니다. 어차피 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어차피 쟤는 저게 최적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이 바이어스를 가지는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봤자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뭐 트레이닝 사이즈를 늘리다 보면 오히려 에러가 조금 증가를 하겠지만 밸리데이션 에러도 엄청나게 반대네요. 다시 그릴게요. 이 파이 바이어스 케이스는 트레이닝 셋을 샘플을 증가시키면 에러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밸리데이션 에러도 사실 많이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이런 한계를 가지는 거죠. C가 트레이닝 로스고 파란색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모델이 엄청 복잡한 경우에 뭐 100착항까지는 다식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의 샘플의 개수가 적으면 이렇게 오버피팅이 나지만 샘플이 늘어나면 조금 더 잘 찾아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델이 하이 베리언스를 겪는다. 즉 모델이 너무 복잡한 경우다. 하이 베리언스를 겪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샘플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샘플을 증가시키면 트레이닝 에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증가하겠지만 밸리데이션 에러를 급격하게 줄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인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말했던 건 계속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어떤 모델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생각을 했는데 모델을 너무 복잡하게 해놓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늘려보면 오히려 저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옵저베이션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파라미터를 잘 찾아서
다항식의 개수를 잘 최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컴퓨테이션 파워는 늘어났으니까 모델을 가능한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 성능을 오히려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딥러닝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딥러닝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단순한 어떤 폴리노미얼 또는 단순한 리니어 프로젝션, 리니어 멀티플리케이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부터 볼 건데 너무나 복잡한 매핑 펑션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에도 얘네들이 좋은 성능을 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만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실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엄청 어려울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모양을 가질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샘플들처럼. 설명도 안 되는 엄청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너무나 복잡한 모델들이 필요한데 너무나 복잡한 모델들을 쓰다 보면 오버피팅이 난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쓰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걸 위한 컴퓨테이션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세 박자가 맞아서 우리가 딥러닝이 이제 나온 딥러닝 시대에 도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마치고자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샬로우한 모델들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리면은 성능이 좋아지긴 하지만 어느 한도 이상 성능이 좋아지는 않을 거예요. 샬로우 모델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 좋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합시다. 뭐 사실 오버피팅이 나도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딥러닝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모델을 쓰면은 이 데이터가 작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퍼포먼스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룰 딥러닝이라는 것의 어떻게 보면 철학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모델을 써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써서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즈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철학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린 계속 어쨌든 제너럴라이징 어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트레이닝 샘플을 늘리는 거는 뭘까요? 트레이닝 샘플을 늘리는 거는 베리언스 프로블럼을 줄이기 위함인 거죠. 자, 피처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베리언스의 특성을 늘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각각들도 설명할 수 있겠죠? 이 각각이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함이었냐,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함이었는가를 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 부분은 숙제로 한번 각자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좋은 매핑 펑션이 뭐냐? 좋은 모델이라는 게 뭐냐? 바이어스도 작고 베리언스도 작은 모델일수록 베스트다. 이러한 모델이 베스트다라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의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을 찾아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한 거고 이제 이거를 모델 셀렉션 문제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피처의 디멘전도 줄여보고 늘려보고 뭐 레귤라이저 파라미터도 바꿔보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늘려보는 거죠. 데이터를 늘려서 우리는 좋은 매핑 펑션을 찾고자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저희가 4장에서 러닝 시어리를 마치면서 주는 메시지인 거고요. 정말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온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계속 지금 하우스 프라이스 프레딕션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하우스라는 것이 있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금방 마칠게요. 집이라는 게 있었고 집에서 어떠한 피처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집의 사이즈나 집의 연식이나 또는 뭐 방의 개수와 같은 피처를 뭐 쭉쭉 뽑아서
요걸 가지고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서 프로젝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Y라는 GT와 학습을 한 거죠. GT를 가지고 로스를 미니마이즈 학습을 한 거죠. 어느 정도 동작하는 걸 봤고 여기 생겼을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이였느냐, 수많은 클래스 중에서 어떠한 클래스에 나왔느냐를 문제는 맞추는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런 기존의 이런 문제들이랑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트레이닝 샘플들은 정말로 찾기 힘든 트레이닝 샘플들 간의 어떤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 같은 고양이 사진이지만 백그라운드 달라지고 조명도 달라지고 오클루전 생기고 인트라클래스 베리에이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어떤 그냥 집값 예측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매핑 펑션들을 가져야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핑 펑션을 어떻게 잘 학습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본 나머지 강의들에서의 목적인 거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까 트레이드오프에 봤던 것처럼 모델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트레인 샘플을 늘리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게 다 능사는 아니겠죠? 그걸 어떻게 잘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학습을 잘 해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이 이제 본 강의에서 다루도록, 나머지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요 뒷부분 얘기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누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은 걸 했는데 수고하셨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 네, 저 들어. 레귤러 차트 들어 트레이닝 세션 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얘기들은 잠시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어떤 모델을 구현하고 할 때는 아까 계속 제가 이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트레이닝 샘플이 많아지면은 저런 뭐 엄청나게 큰 모델을 써도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는 정말 그 트레이닝 샘플들에서의 복잡도에 대한 정보 사실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귤라이제이션을 쓰는 게 좋냐 안 쓰는 게 좋냐도 사실 우리가 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트레이닝 샘플을 무한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간에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방법들이 성공했던 방법들에서 했던 방법, 그러니까 방향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방법들에서 트레인 샘플을 늘리더라도 레귤라이제이션을 추가하는 게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 셋이 많아져도 레귤라이제이션 쓰는 게 더 낫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 프로젝트는 제가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정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 수업 때 배웠던 내용, 뭐 조금 더 나아간 내용도 괜찮으니까 패턴 인식, 머신러닝 또 딥러닝으로 풀 수 있는 다양한 주제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있는 데이터들을 써도 상관없고 우리가 먼저 프로포절부터 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를 내리고 이제 이걸 왜 풀고 싶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지까지를 우리가 어떤 프로포절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본 학기 동안 이 과제를 수행하고 실제 이 파이널 프로젝트 때는 결과도 보여주고 어떤 보고서까지 내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일단 강의 녹화 영상은 저희 항상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정윤님 주셨던 질문 잠깐 볼게요. 트레이닝, 트레이닝 좋고. 네,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 우리는 어쨌든 잘 됐던 방법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되는 방법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방법들은, 그러니까 타임 컨스트레인이 없는 태스크들에서는 사실 복잡한 모델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 딥러닝 때문인 거죠. 딥러닝은 너무너무나 복잡한 모델인데 그 모델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잘 시켜놓으면 어떠한 심플한 모델보다 어떠한 심플 모델로 아무리 튜닝을 잘해봤자 나올 수 있는 그 퍼포먼스의 성능을 뛰어넘기 때문에 사실 저게 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네, 모델을 복잡하게 하는 게 사실 현재의 어떤 머신러닝이 나아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희 기한은 여기죠? 10월 14일 날 가지고 보고서는 따로 제안서 작성은 필요 없고 저희 어떤 간단한 슬라이드 형태로 자신의 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저희 발표 동영상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분 이하로.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정말 다양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쪽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계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하시던 거에서 조금 저희가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임프로브 하는 거라고 저는 좀 쉽게 생각을 해서 낸 거고, 사실 어떤 저희 대학원 학생들에게 내는 프로젝트와 동일한 건데 아니 뭐 그런 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단순히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구현을 해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한 발 정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캐치앤 도구 같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뭐 하나의 모델에서 뭐랄까요? 뭐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뭐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누는 건 사실 잘 알려진 문제인데 고양이 안에서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고양이 안에서도 사실 종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이런 고양이 종 안에서의 어떤 차이는 정말 미비하거든요.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잘 돌려도 정말 잘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인 그레인드 이미지 레코니션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한번 내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개념으로 좀 성능을 임프로브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으로 풀려고 하면. 근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인풋은 뭐가 돼도 상관없고 어떤 머신러닝인데 저희가 정말로 좀 고민을 해보고 싶던 문제를 증명을 해보는 정도의 프로젝트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으시나요? 저희 다음 주가 추석인데
이번 학기는 16주라서 사실 한 번 휴강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한 번만 더 보고 제가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안 해도 될 확률이 높은데 그냥 저희 지금 그 뭐랄까요 진도 나가는데 문제는 없어 보여서 근데 한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했던 얘기들이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좀 빨리 넘어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저 파라미터를 늘리면 저게 줄어들까? 왜 저걸 줄이면 저게 늘어날까? 같은 저런 그래프들을 제가 많이 그렸잖아요, 오늘. 이거를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테크니컬한 부분들이야 정말 외우면 되고 풀면 되고 코딩을 하면 되는 건데 저게 왜 그럴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